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를 이제 매겼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 0.9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고요. 근데 올해보다는 사실은 이 영향이 내년에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고요. 안녕하십니까, 심영석입니다. 미국 IAU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우대빵 부동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4월 9일자로 보면 거래량이 7,38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7월 달에 거래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아파트 매매 거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9,22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육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실거래가 집계가 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걸 다 친다 그러면 9,000건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좀 빠르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죠. 토지 해제, 재지정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은 가격은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실도 이제는 물론 20평대긴 한데요. 1억이 이제 평당 1억이 넘었었으니까요. 주거선호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많이 올랐고요.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거주를 피할 수 있는 그 매매 방법이 있거든요. 경매라든지 아니면 보류지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나오는 이제 그런 물건들을 청약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내 상가 투자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요. 아니면 아예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좀 수요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최근에 경매는 조금 핫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낙찰가율 훌쩍 넘는 가격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10일간 정도 통계를 보니까 한 33건 정도가 경매가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한 11건 정도가 경매가 취하되거나 기일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 경매에서 거둬들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그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어제 해제 및 재지정으로 인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나요? 사실은 토어제 해제되기 전에도 사실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주 뚜렷하거나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토어제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망세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대기 수요죠. 이렇게 강남을 사야 되는데 뭔가 여건이 안 맞아서 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셨는데요. 최근에 잠실이 가장 큰 수요를 받고요. 또 잠실이 또 확대 재지정되면서 가장 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잠실 쪽에 지방 분들이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어제라는 것이 실거주 의무를 2년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하시면 와서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방에 이제 그런 생활 환경들이 다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2년 거주하신다는 게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해제됐을 때 지방 분들이 사신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토지 해제라는 것 자체가 의미라기보다는 토지가 해제된 지역이 이제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 해제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수요가 많이 이제 몰린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은 이게 길어도 한 3-4개월 정도 되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예전 가격대 이게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되는데 초기 이제 한 달간만 보니까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참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오히려 확대 재지정, 예전엔 동별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별로 그냥 다 지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0만 채 정도 되고요.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 27%, 한 30% 가까이 됩니다, 서울. 그렇게 다 그냥 실거주 의무를 지우는 정책을 썼는데 이게 또 당연히 이제 시장의 왜곡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문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 내외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를 이제 매겼습니다. 매겨가지고 아마 실행될 예정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8, 0.9 정도 될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0.6에서 7%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0%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고요. 근데 올해보다는 사실은 이 영향이 내년에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1,460원대에서 70원대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방향은 우리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뭐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오를 가능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 상승 요인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불안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거나 내년에로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수요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져요.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선 때까지는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뭔가 일단락됐으니까 불확실성이 조금은 소멸됐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6월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시장에 안 좋은 공약을 내기는 힘들거든요. 나중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6월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부동산 시장이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관망세도 좀 짙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수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7월 달 되면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일찍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대선 기간 동안에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매도하시려고 하는 집주인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씨가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쓸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좀 팔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거래는 뭐 오히려 5, 6월 달 정도는 조금 늘어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뭐 그럴 가능성이 일단 크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5월 달에 이제 집권을 하고 5월 10일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8.2 대책이라고 부동산 대책이 한 3개월 후에 나왔어요. 집권하자마자 부동산 대책을 쓰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뭐 공약하고 이기려고 이제 막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스태프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 말씀드렸다시피 뭐 6, 7월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규제를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시장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대출 규제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상반기 때는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영업들을 다 채워놓고요. 한도 같은 것들을 은행별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초에는 리셋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연말로 갈수록 이제 한도가 거의 다 차죠. 그럼 영업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영업을 열심히 안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가상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전세 대출 같은 걸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규제와 대출 규제가 합쳐진다 그러면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별로 좋아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상반기는 아무래도 대선 이슈로 인해서 뭐 대선 때는 뭐 개발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내고요. 좀 뭐라 그럽니까, 선심성 정책이랄까요? 그런 공약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상반기는 뭐 저는 괜찮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시행되니까요. 그 전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도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침체되는 내수 경기 상황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꼭 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동산을 주식과 같은 이제 아주 단기적이라든지 좀
편하게 투자하시는 시장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주택 시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대부분의 그 주택을 가진 분들이 1주택자시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 채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투자라든지 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안 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간에 따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하고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공사비도 오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면 뭐 여러분이 외식하는 외식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실물 자산이 좀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뭐 용산 이런 쪽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금값은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 기대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주택이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남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내수 경기는 별로 안 좋지만 보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상황과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제 또 5년간 이제 어떤 그 정당에서 집권을 하더라도 저는 계속 양극화는 짙어질 거라고 봅니다.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자산이나 소득의 양극화가 일단 큽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 이렇게 오신 분들의 자산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을 이렇게 보면 강남을 사시는 분들도 상당한 그 자산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1% 자산가 분들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하고 상위 10%, 예전에 우리가 부자라 그러면 상위 10%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상위 10% 분들의 자산이나 소득이 늘어나는 거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소득과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강남을 주로 사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때 보면 소득이나 자산들이 너무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의 가격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그분들이 사시는 데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산이 수백억 있는데 뭐 5, 60억 아파트 사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규제로 인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규제라든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게 예전에는 여타 강남 지역에는 있었지만 반포동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반포만 이게 줄기차게 올라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거 보면 뭐 30평형대가 지금 70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제가 확인한 거는 72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러면 분양가를 못 올리니까 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말이. 그러다 보니까 또 강남이 오르고 이러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물리적인 특성은 같았었어요. 그냥 콘크리트 동이거든요. 뭐 커뮤니티도 없고 아파트가 특별히 잘 지어진 건 아니고요. 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이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어지는 강남에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하고요. 여타 아파트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 특성도 너무 좋아지고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자산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이런 성향들을 갖추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요인은 이제 그 정년화 상속을 하는데 일단 부동산이 조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자제분한테 정려를 해주면 뭐 50억짜리를 정려를 하면 나중에 20, 30년 지나면 100억은 돼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을 정려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뭐 현금이 최근에 이제 은행에 넣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예금이나 적금이 2% 됩니다. 근데 강남 아파트는 그거보다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강남 아파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남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양극화는 계속 커지는 거죠.